59년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최고의 가수 나훈아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음악계가 주목했습니다. 가왕이라 불린 그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80대 할머니부터 20대 젊은이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은퇴 무대 관객석에는 2명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은퇴 공연이라고요? 79세의 나이에 3시간을 완벽하게. 실리콘밸리의 IT 엔지니어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를 업신여기던 그녀가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를 보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000곡이 넘는 노래로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나훈아.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5.18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준 그의 음악은 어떻게 미국 청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조용필이 더 위대해요. 사라의 절친한 친구 제시카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영원한 오빠 나훈아를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진풍경. 구글의 AI 개발자들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를 진정한 가왕으로 생각하시나요? 조용필 선생님과 나훈아 선생님, 과연 누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외국인이 발견한 한국 트로트의 매력, 그리고 그들이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진정한 가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제 나이는 32이고요. 컴퓨터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전산 개발자라고 하나요?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운틴뷰라는 도시예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판교나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컴퓨터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삼성전자 미국 지사도 바로 근처에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한국 식당도 여러 곳 있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니 비빔밥이니 하는 음식 이름도 잘 못 외웠는데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과 친해졌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가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스마트폰에 대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그런 기술이요. 우리 팀에서는 이 기술이 세계 여러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한국어를 더 잘 알아듣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있답니다. 인도에서 온 라지브는 매일 인도 영화 음악을 듣고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늘 프랑스 노래를 틀어놓아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제시카는 한국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매일 전 세계의 음악이 들려요. 마치 작은 음악 축제 같답니다. 제시카는 대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예요. 우리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시카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가수를 무척 좋아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케이팝을 들려주면서 사라, 이거 진짜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곤 했죠. 그때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서양 음악만 듣던 제게는 한국 노래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시카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멋진 한국 음악을 알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해요. 우리 회사 버스는 운전사 없이 컴퓨터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버스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애플,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이 쭉 보이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테헤란로나 판교 같아요. 출근길에 보면 한국 회사들도 많이 보여요. 삼성, 현대, LG. 이제는 한국 회사들도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요. 매주 금요일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처럼요. 제시카와 저는 이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찾아 듣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취미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컨트리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트로트처럼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음악이요.
저는 원래 이런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컨트리 음악을 들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 이제 그만 들으시죠. 라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제시카와 함께 컴퓨터로 이것저것 보고 있었죠. 우리가 만든 기술이 노래 가사를 제대로 알아듣는지 시험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춥고 흐린 날씨였는데 그래서인지 실리콘밸리의 하늘도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사라, 이거 한번 봐봐. 컴퓨터 화면에는 미스터 트롯 결승전이라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래 프로그램인 줄 알았죠. 그런데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관객들이 떼창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의 슈퍼볼 결승전을 보는 것 같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까만 양복을 입은 모습이 무척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컨트리 음악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제가 물었더니 제시카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컨트리 음악 같은 거래요. K-팝처럼 현란한 춤이나 화려한 의상은 없지만 가슴 깊이 울리는 진한 감동이 있는 음악이라고 해요.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 뒤로 저희는 더 많은 트로트 음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탁이라는 가수의 막걸리 한 잔도 들어보고 이찬원이라는 가수의 시절 인연도 들어봤어요. 정동원이라는 어린 가수가 부르는 무시로도 들었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구성진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유튜브로 트로트만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트로트 영상을 보다가 잠들어 버렸을 정도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형 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강렬하면서도 구성진 목소리라니. 마치 우리나라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시카는 조용필이라는 가수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특히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회사 사람들 몰래 이어폰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가사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 이 노래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항구를 배경으로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낮에는 최첨단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지만 밤만 되면 우리는 트로트 음악에 심취한 열혈 팬이 되었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음악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트로트가 단순히 옛날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웅이나 영탁 같은 젊은 가수들이 새롭게 해석한 트로트는 현대적인 감각도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나훈아 선생님이나 조용필 선생님께서 닦아놓으신 전통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의 둥치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트로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이제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노래 가사라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산은 꼭 가보고 싶었죠. 조용필 선생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탄생한 그곳으로요.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트로트를 들었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제 플레이리스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몰래 남자의 인생 홍시무시로 같은 노래를 들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어 단어장이 놓여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국어 공부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의 그 설렘이란 영어의 러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단어였어요.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찾아보다가 점점 더 많은 드라마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점점 더 깊은 트로트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어느 날은 나훈아 선생님의 1970년대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카리스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의 K-팝 아이돌도 이런 무대 장악력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울음으로 보낸 세월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는 가사도 모르는데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시카는 조용필 선생님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누가 더 위대한 가수인지 토론했답니다. 제시카는 조용필 선생님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가수라고 주장했고,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감성과 무대 매너를 내세웠죠.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곤 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모나리자라는 노래예요.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개발자 김 과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알아요? 라고 물으시길래 요즘 트로트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은 그날부터 저에게 트로트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한국에서 영원한 오빠로 불린다는 것도, 조용필 선생님이 가왕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그분에게 배웠죠. 점심시간마다 트로트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부족해서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김 과장님 댁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실에 있는 오래된 LP판들을 보여주셨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 LP, 조용필 선생님의 창밖의 여자 LP. 이런 귀중한 음반들을 실제로 보니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았어요. 특히 LP 재킷에 적혀있는 한글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김 과장님은 또 가요무대라는 프로그램도 알려주셨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40년 넘게 방송되고 있다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메리칸 아이돌이 40년 동안 방송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정말 대단하죠? 한국의 노래방 문화도 알게 되었어요. 김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국에서는 노래방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나 봐요. 회식 때면 다들 노래방에 가서 트로트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노래방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비록 한국말은 서툴지만 테스 형, 이나 돌아와요. 부산항해 정도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시카와 저는 한국의 트로트 팬카페에도 가입했어요. 물론 글은 거의 못 쓰지만 다른 팬들이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팬카페는 정말 대단했어요. 7, 80대 할머니들부터 20대 젊은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KBS 가요 무대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부르신 고향역이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무대 분위기,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나훈아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틈만 나면 옛날 가요 무대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었죠. 제시카는 조용필 선생님의 1985년 삼성동 체육관 공연 영상을 발견했다며 신이 나서 보여줬어요. 모나리자를 부르시는데 무려 3만 명의 관객들이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었다는데 그 시절에도 이렇게 대단한 공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유튜브에는 정말 보물 같은 영상들이 많았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남자의 인생 무대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당시 그 무대의 에너지와 열정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 한국의 흑백 TV로 이 무대를 보셨을 분들의 감동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제작한 한국가요사 100년 같은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었어요. 나훈아 선생님과 조용필 선생님이 각각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음악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죠.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한 트로트의 역사를 보면서
이 음악이 단순한 옛날 노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유튜브로 보는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들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부르의 명곡이라고 젊은 가수들이 옛날 노래를 새롭게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나훈아 선생님의 울지 마라를 부르는 걸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우리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조금 유명해졌어요. 트로트 좋아하는 미국인 개발자로요. 점심시간에는 저를 보면 사라 씨, 이번 주말에 나훈아 선생님 유튜브 새로 올라왔어요. 라고 알려주시곤 해요. 덕분에 저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미스터 트롯 진에서 준결승까지 모든 영상을 정주행했을 때예요. 처음에는 혼자 보다가 나중에는 회사 동료들도 함께 보게 되었어요. 영어권 동료들도 이게 뭐야? 하면서 호기심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같이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트로트의 매력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에 가볼 때가 된 것 같다. 단순히 유튜브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건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제시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라, 우리 한국 가볼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답니다. 김 과장님께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대 젊은이들이 프랭크 시나트라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게 K-팝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해요. 김 과장님 말씀으로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전통 음악을 들으며 자랐대요. 그래서 서양 팝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을 가질 수 있었다나 봐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RM이 나훈아 선생님을 전설적인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영상도 봤어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단순히 트렌디하거나 새로워서가 아니라 수천 년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힙합을 하고 궁궐 앞에서 K-POP 공연을 하고 젊은이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더 궁금해진 저는 한국의 트로트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이 추천해주신 책들도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죠. 나훈아 선생님이 1968년에 데뷔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화려한 무대도 없고 좋은 음향시설도 없었을 텐데 그저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나훈아 선생님이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무대에 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톱스타들은 대부분 40대나 50대가 되면 은퇴를 선언하거나 공연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훈아 선생님은 70대가 되신 지금도 현역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조용필 선생님의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1960년대 록밴드 애트킨스로 데뷔하셔서 지금까지도 가왕이라고 불린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시카가 들려준 모나리자는 1980년대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나오는 팝송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때 이미 한국은 이런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에 놀라는 일이 많아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 애플이나 테슬라와 당당히 경쟁하는 걸 보면서 문득 나훈아 선생님과 조용필 선생님, 세대가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 떠올라요.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된 나라.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트로트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트로트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 김 과장님께 여쭤보니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홍시라는 노래만 해도 어머니의 사랑을 홍시에 비유한 가사가 정말 가슴을 울리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노래 가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회사 일을 마치고 한국어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선생님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신기해하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자기들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외국인인 제가 좋아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더 많은 옛날 노래들을 알게 되었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18세 순이, 잡초, 땡벌 같은 노래들도 알게 되었죠. 한국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은 1970년대에 공전의 히트라는 걸 하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시 음반이 너무 많이 팔려서 레코드판을 만드는 공장이 새벽까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계속 돈다는 뜻으로 공전의 히트라는 말이 생겼대요. 지금으로 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달씩 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점심시간마다 트로트를 듣고 있으니까 다른 외국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인도에서 온 라지브는 나훈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인도의 전통 가수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조용필 선생님의 무대 매너가 프랑스의 샹송 가수들과 비슷하다고 했고요. 노래하시던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제 발음이 서툴렀을 텐데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통했나 봐요. 요즘은 노래방 어플로도 연습을 한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한국의 IT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앱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한국의 문화 수출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노래방 아주머니들과는 그 후로도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트로트를 부르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끼워주셨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기억력이었어요. 80대가 넘으신 할머니도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각 노래가 언제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매번 새로웠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뤘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한인마트 할머니들은 이제 저를 딸처럼 여겨주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살아왔네 하시면서 반겨주시고 김치랑 반찬도 챙겨주시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정을 느끼기 힘들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웃끼리도 잘 모르고 지내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서로 챙기고 돌보는 마음. 이런 게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꼭 가봐야 해 하시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알려주셨어요. 특히 부산국제시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가 옛날 나훈아 선생님이랑 조용필 선생님이 공연하시던 곳이래요. 요즘엔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간대요. 미국의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졌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정과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제가 이런 나라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제시카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그 친구는 조용필 선생님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났대요. 거기서도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를 넘어서는 음악의 힘이 정말 놀랍죠. 이제 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졌어요. 노래를 통해 만난 인연들 덕분에 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제시카도 저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음악이 태어난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드디어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2주 일정으로 계획을 짰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는 자유로운 휴가 문화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김 과장님은 부러운 듯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게 휴가 내기가 쉽지 않은데 너희들은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여행할 수 있도록 김 과장님이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우리가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방문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은 한국의 AI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꼭 배워오라고 하셨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일정이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 과장님과 한인마트 할머니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옛날에 나훈아 선생님이랑 조용필 선생님도 그렇게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셨거든. 가장 먼저 방문하기로 한 곳은 서울의 충무로예요. 옛날 극장 자리에 들어선 카페에 가면 그 시절 공연 포스터도 볼 수 있대요. 다음은 명동이에요. 조용필 선생님이 젊은 시절 애트킨스 밴드로 활동하실 때 자주 공연하셨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한류 관광의 중심지가 됐다더군요. K-팝 아이돌들의 사진이 가득한 거리에서 옛 가수들의 흔적을 찾는다는 게 왠지 로맨틱하게 느껴져요. 부산에서는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을 꼭 가보기로 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배경이 된 부산항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 공연이 열렸던 시민회관 터를 찾아가 보고 싶어요.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지만 그곳에 서면 그때의 함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숙소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서울에서는 인사동 한옥스테이를 예약했어요. 전통 가옥에서 지내면서 아침에는 풍경 소리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전통찻집에서 트로트를 들을 수 있대요. 부산에서는 영도다리가 보이는 호텔을 잡았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부산항의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트로트 한국어를 따로 정리하고 있답니다. 님이 무슨 뜻인지, 한이 왜 중요한지, 정은 어떤 의미인지 노래 가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려고 해요. 김 과장님이 트로트는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날 저희는 회사 근처 한 식당에 모였어요. 김 과장님, 한인마트 할머니들, 노래방 모임분들까지 다들 축하해 주시러 오셨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손수 싸주신 김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시면서 끝없이 조언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이 마치 미래도시 같다는 거였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최첨단 시설들. 김 과장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 IT 강국이었어요. 심지어 입국 심사도 자동으로 처리되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한 도로, 반듯한 건물들, 밤늦게도 환한 거리.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에요. 미국의 지하철은 좀 무섭고 지저분한데 서울 지하철은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어요. 게다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첫날부터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광화문을 걸었죠. 옛 궁궐 앞에 최첨단 빌딩들이 늘어선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조용필 선생님이 충청도 아줌마를 부르며 데뷔하신 곳이래요. 그때는 작은 다방에서 노래하셨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100층짜리 빌딩이 서 있다니. 한국의 발전 속도가 실감나더라고요. 점심은 김 과장님이 추천해 주신 을지로 골목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들으시고는 말을 걸어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1970년대에 나훈아 선생님 공연 기획자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남자의 인생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일, 전국 순회 공연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 쓰러질 때까지 노래하시던 선생님의 프로 정신까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트로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남산 케이블카를 탔어요.
서울의 전경을 보면서 조용필 선생님의 서울 서울 서울을 들었는데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노래 속에 담긴 서울 사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마법 같은 도시요. 점심때는 종로의 한 오래된 식당에 갔어요. 김 과장님이 꼭 가보라고 추천하신 곳이었는데 60년 전통의 국밥집이더라고요. 주인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이곳에서 나훈아 선생님도 자주 드셨다고 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하시면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밤에는 한옥스테이에서 국악 공연을 봤어요.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트로트는 정말 특별했어요. 울타리 안에서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니 마치 새로운 노래 같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음악과 트로트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게 놀라웠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거리 공연을 봤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기타 하나로 테스형을 부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함께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부터 학생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은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면서 차창밖 풍경을 구경했는데 한국의 산과 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KTX는 정말 빨랐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았죠.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국제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60년대부터 이어진 가게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간판들, 그리고 시장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까지.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노래들의 고향이 아닐까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활기찬 목소리들이 마치 음악 같았어요.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 분위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죠. 시장을 구경하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회를 발견했는데 상인분께서 한번 맛보고 가세요 하시면서 직접 회 한 점을 집어주셨어요. 싱싱한 회의 맛도 맛이지만 그 정성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가격도 너무 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이었다면 이 품질의 회가 3배는 더 비싸겠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쪽에서는 싱싱한 광어와 도미를 손질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전복과 소라가 가득한 수조가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상인들의 손놀림이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정교하게 회를 뜨는 모습은 한편의 퍼포먼스 같았어요. 점심으로는 부산 밀면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면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고 바로 이해했어요. 부드러운 면발과 시원한 육수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거든요. 특히 더운 부산 날씨에는 이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았어요. 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 밀가루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죽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의 쌀국수와도 다르고 일본의 우동과도 다른 정말 독특한 식감이었어요. 밀면집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밀면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쌀이 부족해 밀가루로 만든 게 시초라고 해요. 어려운 시절의 지혜가 이렇게 멋진 음식이 되다니. 한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 사람들의 여유로움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이 바쁘고 빠른 도시라면 부산은 마치 지중해의 도시들처럼 여유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힘이 있더라고요. 세계 6위의 부산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여유로움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자의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깡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형 시장인데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가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옛날 물건들을 파는 가게였어요. 그곳에서 1970년대 나훈아 선생님의 LP판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감동이란. 시장 안에는 추억의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용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레코드판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그 따뜻한 아날로그 사운드가 부산이라는 도시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저녁이 되자 부산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어요. 부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는데 특히 영도다리와 부산항의 불빛이 만드는 풍경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부럽지 않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밤 시간의 부산 사람들이에요. 퇴근 후에도 포장마차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제가 혼자 서 있으니 어떤 아저씨가 이리 와서 같이 앉아요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들려주신 부산의 옛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특히 그 아저씨가 들려주신 1970년대 부산항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무역항이 된 부산항이 처음에는 작은 어항이었다고 해요. 바다만 보고 살았제. 근데 우리가 포기 안 하고 계속 일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항구가 된 기라. 그 말씀에서 부산 사람들의 자부심과 끈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감천문화마을에 갔어요. 산빛 아래 알록달록한 집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이곳이 원래는 가난한 피난민들의 정착지였다가 예술마을로 변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동네가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어. 하루 끼니도 걱정했지. 근데 지금 봐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잖아. 이게 다 우리 부산 사람들의 저력이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기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부산 영화제 극장도 가봤어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만들어낸 부산의 저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뉴욕이나 베니스 영화제만큼이나 세련된 시설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자원봉사자 대학생은 부산에서 시작된 문화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K-팝, 한국 영화의 시작이 다 여기 부산이었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린시티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은 홍콩이나 두바이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특히 달맞이길 카페에서 바라본 야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멋진 카페의 가격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부산 시민들의 여유로운 저녁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퇴근 후에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 부산 사투리로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가족들, 기타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이 부산만의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미국의 해변 도시들은 대부분 관광객들로 넘쳐나는데 부산은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녹아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잊히지 않네요. 나훈아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이 동네에서 공연하신 적이 있어.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다 하더라.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하지만 우리 부산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말이야. 부산을 떠나기 전날 용두산공원에 올라가서 부산항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컨테이너선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처럼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사람들의 순수한 정과 여유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였죠.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부산에서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감천문화마을 할머니의 자부심, 어린 미소, 흰여울 문화마을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부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였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라는 걸요. 300km가 넘는 거리를 단 2시간 만에 달리는 이 최첨단 기술의 기차 안에서 우리는 나훈아 선생님의 남자의 인생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승무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KTX가 처음 도입될 때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앞서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수출한다니까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온다고요. 라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전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는 플랫폼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로봇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옆에는 전통 떡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죠. 기차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과학자셨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0년대에는 한국의 기차 기술자도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 기술로 고속철도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처럼 우리 트로트도 세계적인 음악이 될 날이 곧 올 거야.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들은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한국의 산은 미국의 산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 웅장하고 거칠다면 한국의 산은 부드럽고 정감 있어요. 이런 산들을 보면서 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이토록 구성지고 부드러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차 식당 칸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간단한 도시락이지만 밑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더라고요. 옆자리 아주머니께서는 옛날에는 기차 타고 가면서 김밥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기차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며 감탄하셨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특색 있는 건물들이 보였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한국의 산업화 역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나훈아 선생님 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기차 안에서 한국어 공부도 했어요.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으니 옆자리 중학생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니 자기도 테스 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의 음악을 10대 학생이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었어요. 부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마음속에서 물결치고 있었거든요. 특히 부산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여유로움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을 만나게 되겠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가로 향했어요. 역 주변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중 하나잖아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1970년대부터 영업해온 오래된 식당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시는 낙지볶음집이었는데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70년대에는 이 동네가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대요. 당시 이 근처에 음반 취입하는 곳이 있어서 나훈아 선생님도 가끔 들르셨다고 해요. 그때는 이 동네가 예술가들의 동네였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가게는 그때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가 틀어주신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도시의 세월을 느낄 수 있었어요.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 그 세월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들. 서울의 변화와 발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순간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동네에는 아직도 옛날 이야기가 살아있어요.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울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힙하다고 생각해서래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때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음악을 요즘 애들은 새롭다고 느낀대요. 저녁에는 청계천 주변을 산책했어요. 번화가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청계천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서 각종 K-팝, 뮤직비디오와 함께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영상이 번갈아 나온다는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청계천 주변 노점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젊은 가게들 사이에서 트로트 LP를 파는 할아버지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요즘 LP가 다시 유행이라면서 특히 나훈아 선생님과 조용필 선생님의 옛날 음반이 인기라고 해요. 그날 저녁 우연히 신촌의 한 클럽 앞을 지나갔는데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DJ가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를 일렉트로닉 비트와 믹스해서 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트로트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다음 날은 서울의 옛 동네들을 찾아다녔어요. 을지로의 오래된 다방들, 종로의 전통 찻집들. 이런 곳들에서 옛날 나훈아 선생님이나 조용필 선생님의 공연 포스터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한 다방 주인 할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이 가게를 하셨다면서 당시 나훈아 선생님이 자주 들르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트로트의 현대화예요. 홍대 앞에서 본 버스킹 공연자들 중에는 트로트를 재즈나 힙합으로 편곡해서 부르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트로트가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장르라는 걸 실감했어요. 밤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옛 건물들의 기와 지붕도 보이고 고층 빌딩 사이로 한옥의 처마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서울의 매력이 아닐까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아름다움 말이에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궁금증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아요. 왜 한국의 트로트가 이토록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지 말이에요. 그건 아마도 트로트가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산의 정취. 어린 골목길에서도 서울의 화려한 클럽에서도 트로트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지난 2주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 그때 제시카가 종로에 있는 오래된 술집을 가보자고 했어요. 7, 80년대 노래만 틀어준다는 곳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고민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가보고 싶었어요.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간 그 술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어요. 옛날 LP 자켓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DJ 부스에서는 7, 80년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들어서자마자 윤수일의 아파트가 끝나고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젊은이들이 더 신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중 한 명이 음악 프로듀서였는데 요즘 7080 노래들을 현대적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깊이 담겨 있죠. 이런 진심 어린 음악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프로듀서가 작업 중인 곡을 들려줬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남자의 인생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한 거였는데 신기하게도 원곡의 감동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명곡의 힘이에요. 어떤 형태로 바꿔도 그 본질적인 감동은 변하지 않거든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술집 주인이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어요. 손님들이 차례로 나와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였죠. 20대 청년들이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부르고 30대 직장인들이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부르고 어느새 공간 전체가 하나의 콘서트장이 됐어요. 용기를 내서 우리도 무대에 올랐어요. 제시카는 단발머리를, 저는 홍시를 불렀죠. 서툰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다들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손님 한 분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노래를 사랑해 주니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까지 눈물이 났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부르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부르고 마치 작은 음악 축제 같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술집을 나와 늦은 밤거리를 걸으면서 제시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닌 것 같아. 제시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노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발견한 거예요. 거리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포장마차에서는 아저씨들이 소주를 마시며 옛날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편의점에서는 알바생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7080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밤,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어요. 고궁의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느낀 한국인의 정서.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광화문의 웅장한 모습과 그 앞으로 펼쳐진 현대적인 빌딩들을 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광화문을 걸으며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문득 한국에서의 추억이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시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와인이랑 치즈는 내가 준비했어. 한국에서 사온 LP들을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였죠. 거실에 나훈아 선생님과 조용필 선생님의 LP를 펼쳐놓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나훈아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죠. 넌 알아. 나훈아 선생님이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셨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그럼 난 조용필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 조용필 선생님은 1960년대부터 록밴드를 하셨대. 그때 한국에서 록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생소했겠어. 그런데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셨다는 게 놀랍지 않아. LP를 틀었어요. 먼저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이 흘러나왔죠. 이 노래 들어봐.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이렇게 애절하게 표현한 노래가 또 있을까? 이런 감정을 이토록 완벽하게 표현하시다니. 그때 한국의 그 술집에서처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시카는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를 틀었어요. 이것 봐. 이 완벽한 편곡을 들어봐. 이 섬세한 기타 연주와 서정적인 멜로디. 그것도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직접 하시면서 이런 완벽한 곡을 만드셨다니까. 제시카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조용필 선생님은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나 프레디 머큐리급이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전 휴대폰을 꺼내 나훈아 선생님의 최근 공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79세의 나이에도 3시간 넘게 완벽한 라이브를 하시는 분이야.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 없고 무대 장악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셨지.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제시카도 지지 않고 조용필 선생님의 콘서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줬죠. 저기 봐, 관객들이 떼창하는 걸. 3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다 아는 노래를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를 들으면서 제가 말했죠. 이 노래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 우리나라에는 이런 감정을 담은 노래가 없잖아. 제시카는 조용필 선생님의 창밖의 여자를 틀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도시화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낸 노래가 또 있을까? 우리는 그날 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함께 여행했어요. 60년대 말 나훈아 선생님의 데뷔곡부터 70년대 조용필 선생님의 록밴드 시절, 80년대의 전성기를 거쳐 지금까지.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의 그 술집 주인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훈아는 한의 정수고 조용필은 흥의 정수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한과 흥, 이 상반된 감정을 모두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의 음악을 들어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국의 7080 음악에 빠져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이 음악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걸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2장의 LP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한쪽에는 영원한 오빠 나훈아 선생님, 다른 한쪽에는 가왕 조용필 선생님. 두 분 모두 한국 음악의 자부심이고 우리가 발견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전 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음악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행복해요. 제시카와 저는 이제 서로를 놀릴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농담처럼 시작된 우리의 라이벌 의식은 이제 두 분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되었어요. 두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K-팝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특별한 음악들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날 밤 한국에서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작 아시아의 무술이라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태권도 명예구단을 수여받고 태권도가 최고의 무도라며 극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도복을 입고 미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태권도장을 찾기 시작했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와 같은 명문 대학들은 태권도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1%가 먼저 알아본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닌 5천년 한국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교육계가 태권도의 가치에 주목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앞다투어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도입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현대 교육의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무예에서 해답을 찾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권도가 미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애슐리 존슨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저를 만든 한국의 스승님과 제 삶을 구한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유명 IT 기업의 CEO이고 어머니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세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매주 피아노, 수영, 테니스 레슨을 받으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때는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애슐리라면 당연히 잘할 수 있어라는 주변의 기대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명문인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 다니게 됐어요. 이곳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임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죠. 모든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공부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1학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디베이트 클럽 회장을 맡아 전국 대회까지 나갔죠. 학교 신문 편집장 자리도 꿰찼고 봉사활동 시간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당연했고 주말에도 SAT 학원을 다녔어요.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점점 수면장애가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 낮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처음으로 시험에서 A-를 받았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항상 완벽해 보였던 제가 조금씩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 중에 말을 더듬거나 디베이트 대회에서 논리를 헷갈리기도 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애슐리니까 곧 극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옥죄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제가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상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약도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모두가 저를 실패자처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부가 이제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봄학기가 시작됐어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으로 떨어진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식탁에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던 제가 이제는 겨우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겉으로는 애슐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애슐리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전국 디베이트 대회 준비를 앞두고 팀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을 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대학 가면 만날 사업가들과 인맥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골프채를 들 때마다 제 어깨를 누르는 기대와 부담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최악이었던 날은 SAT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였어요. 수학 섹션에서 실수로 문제 하나를 빼먹는 바람에 만점이 아닌 790점을 받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은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스탠포드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죄송하고 또 죄송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스탠퍼드 키즈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스탠포드 교수이거나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인 학생들이었죠. 저도 그 그룹의 일원이었지만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다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방은 점점 어질러져 갔어요. 한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이 이제는 풀지 않은 숙제와 시험지들로 가득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던 습관도 사라졌고 주말에는 그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고급 상담센터를 예약하시고 유명한 심리치료사도 연결해 주셨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상담실의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특히 무서웠던 건 너 요새 어떡할 거야?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직 고민 중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혼자 하교하던 중이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죠. 그때 제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골목길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합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평소라면 지나치지 않았을 골목길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냐, 냐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규칙적인 발차기 소리가 들렸죠. 골목 끝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김성철 태권도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때 처음 뵌 김성철 관장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고 눈빛은 매서웠지만 따뜻했어요. 관장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오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장 안에는 초등학생 몇 명이 수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관장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자세를 세심하게 교정해주고 계셨어요. 자세가 곧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도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수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관장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내 눈빛이 참 슬퍼 보이는구나. 관장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제 진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관장님은 조용히 절 안으로 이끄시더니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그래.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관장님의 말씀은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내가 가진 힘을 믿어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관장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제 삶의 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끝없는 경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관장님은 그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죠. 마지막엔 내일도 오거라.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모르게 도장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방과 후에 도장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관장님은 제가 수련을 하자고 조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마라고 하셨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먼저 관장님,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드디어 내 안의 용기가 깨어났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태권도 수련이 시작됐답니다. 첫 수련이 시작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관장님께서 태권도 도복을 건네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얀 도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태권도는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거란다. 관장님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그저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게 이렇게 후회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발차기 연습이에요. 앞차기라는 기본 발차기를 배우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 계속 넘어졌어요. 예일대를 목표로 하는 우등생이 이런 간단한 동작도 못하다니.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관장님은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라고 가르치시는 거였죠. 매일 저녁 2시간씩 수련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관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천천히 해도 좋다. 내 페이스대로 가거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의 가르침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동작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매 동작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차기에는 두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용기가 담겨 있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라고 하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 아닌 뭔가 단단해진 눈빛이었죠. 수련을 시작하고 놀라웠던 건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예전처럼 시험 성적 때문에 악몽을 꾸는 일도 없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관장님은 자주 저에게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란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담겨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제가 배우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무술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수련이 끝나고 나면 관장님께서는 항상 보리차를 내주셨어요. 그때 나누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관장님은 제 고민을 들어주시면서도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은 처음으로 품새를 완성했을 때예요. 태극 일장이라는 기초 품새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냈을 때 관장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장에서 배운 기본 동작들을 연습해요. 예전에는 억지로 하던 아침 운동이 이제는 하루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발차기를 할 때마다 관장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한 번의 발차기에 내 모든 것을 담아라. 그게 바로 태권도의 정신이야. 이렇게 제 인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져갔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제 체력이었어요. 예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 자세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들려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애슐리, 요새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죠. 관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당당한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공부할 때의 집중력이었어요. 예전에는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2~3시간을 앉아 있어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관장님께서는 태권도는 정신 수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였던 거예요. 수면장애도 자연스럽게 나아졌어요. 더 이상 불면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됐죠. 매일 저녁 태권도 수련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사라졌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됐죠. 부모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내가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태권도장에 직접 찾아가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대요. 어머니도 더 이상 제 눈 밑 다크서클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강박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험 성적이 더 좋아졌거든요. 시험 볼 때도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관장님께서 마음이 편해야 실력이 나온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죠. 특히 기뻤던 건 SAT 시험이었어요. 재수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호흡법을 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결과는 놀랍게도 전 과목 만점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경쟁자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친구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내가 훨씬 밝아졌다고 했어요. 도장에서는 이제 노란 띠를 따게 됐어요. 처음 띠 승급 심사를 볼 때는 정말 떨렸는데 관장님께서 내 안의 힘을 믿어라라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심사가 끝나고 노란 띠를 맬 때는 꿈만 같았죠. 수련을 하면서 특히 좋았던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알게 됐어요. 관장님께서는 실수는 스승이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됐고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됐죠. 우리 도장에서의 특별했던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와 친구들을 위한 특별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토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태권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관장님께서는 그날 태권도의 깊은 철학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길이며 영혼을 단련하는 방법이란다. 관장님의 이 말씀은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우리는 기본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배웠어요. 앞차기는 용기를, 옆차기는 균형을, 뒤돌아차기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상징한다고 하셨죠. 수련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었죠.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변화된 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수련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게 습관이 됐죠. 관장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며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대회에 나갔을 때예요. 겨우 3개월 수련한 초보자였지만 관장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대회 전날 관장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면 된다. 이 말씀 덕분에 저는 떨지 않고 시범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 불안하고 약했던 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돕는 입장이 됐어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태권도를 소개해요. 벌써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 태권도를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꿈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바로 태권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관장님을 만난 것, 태권도를 시작한 것,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제 모습. 모든 것이 감사하답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SNS에 수련 일지를 올린 것뿐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100일의 변화 게시물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저처럼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에밀리가 첫 번째였어요. 평소 발레를 했던 에밀리는 태권도장에 와서 처음으로 네, 사범님 하고 인사하던 날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뒤로 레이첼, 소피아, 올리비아도 하나둘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모두 우리 학교에서 탑10 안에 드는 우등생들이었죠.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 부사장님의 딸 제시카가 저희 도장을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시카는 평소 프랑스에서 발레를 배웠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도장에 나타나서는 한국의 무술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전기차 개발사, 수석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신 마이클의 아버지께서 도장을 방문하셨을 때예요. 그분은 수련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셨다가 수련이 끝난 후 관장님과 차를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누셨어요. 미국의 교육은 지나치게 성과 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은 뒷전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달랐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동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의와 인내, 겸손을 배우고 있더군요. 이건 마치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찾아왔던 교육의 답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후로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 임원들이 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수련을 지켜보러 오셨다가 나중에는 직접 태권도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신 제임스 아저씨는 주말마다 관장님과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관심이 기업 문화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테슬라에서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태권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 태권도의 기업 교육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희 도장에서는 수련 전후로 한국식 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가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공수 자세로 인사하고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실리콘밸리의 고급차들이 줄지어 도장 앞에 서 있는 광경이 일상이 됐어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인격적 교육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실리콘밸리의 교육 전문가들도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태권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곧 교육계로도 퍼져나갔어요. 팔로알토의 교육청에서는 정규 체육과정에 태권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러 사립학교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채택하기 시작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태권도 수업을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건 친구들이 태권도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련이 끝나면 다 같이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는 게 일상이 됐고 주말에는 함께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예요. 우리 태권도장의 변화는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죠.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수련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학교 전체 조회 시간에 태권도 시범을 보여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관장님께서 이것도 너희들의 수련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관장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죠. 한 달 동안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시범 준비를 했어요. 에밀리, 제시카, 그리고 저를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뤘죠. 우리는 매일 3시간씩 연습했어요. 손바닥이 붓고 발바닥이 아파도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준비했죠.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의 시범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이번 시범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기회라고 하시면서요.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연습이 끝나면 다 같이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한 UCC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드디어 시범의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는 120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이셨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우리는 먼저 기본 동작으로 시작해서 품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파까지 선보였어요. 특히 격파 순간에는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죠. 시범이 끝나고 체육관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중국계 전교 회장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안아준 거예요. 이게 진짜 아시안 파워구나라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걸 깊이 느꼈어요. 그 후로 학교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명상과 기본 동작을 하게 됐고 수업 시작 전에는 공수 자세로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변화를 한국식 교육의 장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진 게 눈에 띄게 보였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례를 실리콘밸리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는데 그 후로 다른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고 몇몇 학교는 이미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LA와 뉴욕의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해요. 우리 학교 신문에서는 태권도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거기에는 태권도를 시작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15% 상승했다는 통계도 실렸죠. 중도 탈락률도 크게 줄었고 학교 폭력 사건도 거의 없어졌대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트레스 제로 캠페인이에요. 우리 태권도부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캠페인인데 점심시간마다 교정에서 간단한 태권도 동작과 명상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어느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죠.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후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주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오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방문을 했죠.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배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기초 수업을 돕고 있어요. 어린 동생들이 저처럼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해요. 특히 수줍음 많던 아이들이 당당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태권도는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 학교의 자부심이 됐어요. 입학 설명회에서도 우리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웨스트브룩의 태권도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이사를 오신다고 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웨스트브룩 아카데미가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발표하셨죠.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미국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체육교과로 채택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정신 수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예요. 필립스 아카데미, 브룩사이드, 세인트 폴스 등 쟁쟁한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 달 만에 실리콘밸리의 10개 이상의 명문 사립학교가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고 3개월 후에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30개 학교로 확대됐어요. 심지어 뉴욕의 유명한 달튼 스쿨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 교육청에서는 특별 연구팀을 꾸려서 태권도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죠. 태권도를 도입한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23% 상승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수도 크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구진들은 한 달 동안 우리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한국의 전통 교육 철학이 현대 미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였어요. 관장님은 이런 관심이 쏟아질 때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태권도의 힘이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서양의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관장님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체육 수업에서는 이제 농구나 축구 대신 태권도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됐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예전에는 체육 시간을 빼먹었던 학생들도 태권도 수업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에요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태권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시험 공부로 지친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SAT 준비반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 모임 전에 함께 태권도 기본 동작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요. 특히 우리 학교 SAT 성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다른 학교들도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의 교육 혁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스탠포드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동양의 수련과 현대적 적용, 태권도라는 강좌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케빈 브라운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도장을 방문하셨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은 관장님과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학들이 고민해온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께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시고는 이제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더욱 놀랐던 건 다른 명문 대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C 버클리는 동양 철학과 현대 교육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연구소를 설립했고 UCLA는 학생 상담센터에 태권도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심지어 MIT에서도 공대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필수 교양 과정으로 태권도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제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도입했고 다른 주요 IT 기업들도 하나둘씩 사내 태권도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실리콘밸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이끈 변화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작한 태권도 시범학교 프로그램에는 첫 해에만 50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저는 직접 이 학교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년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태권도와 현대교육 심포지엄은 저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주는 행사입니다.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태권도를 통한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제가 첫 번째 학생 연사로 나서서 제 경험을 나누었거든요. 작년에는 한국에서 오신 교육부 차관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뉴욕타임스에서 우리 학교를 취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기자님은 제 이야기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고 실리콘밸리의 교육 혁신, 그 중심에 한국 태권도가 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관장님께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했고 이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셔서 관장님과 화상 미팅도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기뻤던 건 한국의 태권도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하고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관장님께서는 이제 태권도가 진정한 세계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뿌듯해하셨어요. 관장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건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진이 우리 도장을 방문했을 때예요. 평소에는 늘 겸손하고 차분하셨던 관장님은 그날만큼은 특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장 한켠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 초반 20대의 젊은 시절 관장님이 허름한 도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당시 태권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관장님은 태권도의 가치를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관장님의 미국 생활은 지하실에서 시작됐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동작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둘씩 제자들이 늘어갔대요. 도복을 살 돈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태권도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려 노력하셨다고 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이 보관하고 계신 첫 번째 제자들의 편지들이었어요. 50년이 넘은 낡은 편지들 속에는 태권도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들이 가득했어요. 그 편지들을 보여주시는 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하버드 연구진은 특히 관장님의 교육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체육관이 아닌 도장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관장님은 도장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닌 인생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대답에는 50년간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관장님은 수십 년간 모아오신 수련일지들도 공개하셨어요. 매일매일 학생들의 작은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된 노트들이었죠. 그 기록들은 단순한 일지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속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고 관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모두를 관찰하고 지도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관장님의 표정은 더욱 빛났어요. 처음에는 꿈같은 이야기였던 태권도의 정규 과목 채택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미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관장님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부터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도장을 찾아오는 교육자들에게 관장님은 항상 태권도가 이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죠. 한국의 전통 무예가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장님은 진정한 문화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저는 종종 혼자 도장에 남아 기본 동작을 연마하시는 관장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50년 전 청년처럼 열정적인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울 것이 많다고 하시는 관장님의 말씀처럼 태권도는 끝이 없는 배움의 길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나 자기 방어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태권도의 철학을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태권도가 가진 위계 질서와 예의 범절이에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죠. 도복을 입고 도장에 들어설 때 하는 인사부터 고단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까지.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식 예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수련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한국어 인사가 이제는 도장에서 일상이 됐어요. 수련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모여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보리차도 이제는 모두가 좋아하게 됐죠. 이런 작은 문화적 교류가 쌓이면서 미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권도의 수련 과정도 미국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벨트띠를 따는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정신적 성장을 요구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죠. 특히 극기와 인내를 강조하는 수련 방식은 성과 지향적인 미국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근에는 태권도 시범팀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매력을 알리고 있어요. 품새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한국 무예의 기상과 미학은 서양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발차기 하나에도 5,000년 한국 문화의 혼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저도 깊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도장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해요. 태권도 시범은 물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국의 전통 예절도 배우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특히 자랑스러운 건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한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태권도는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한국 문화의 정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미국의 친구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위대한 문화유산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데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태권도장에 있죠. 주말마다 도장을 찾아가는 건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어요. 3시간 거리를 오가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도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기초 수업을 맡고 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특히 저처럼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더 큰 보람을 느끼곤 해요. 예일대에서도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한 학기 만에 50명이 넘는 대형 동아리가 됐죠. 매주 수요일 저녁 체육관에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는 게 이제는 예일의 새로운 문화가 됐어요. 아이비리그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태권도가 저를 바꿔준 것처럼 이 친구들에게도 같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2~3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수련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 카페에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태권도를 통해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울증으로 휴학을 고민하던 제 룸메이트예요. 제가 태권도를 권유했을 때는 반신반의하더니 한 달 정도 수련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추천하고 있죠.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상담 선생님들이 수련을 참관하러 오시는데 태권도의 깊이에 놀라시더라고요. 명상이나 요가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태권도를 통한 정신 수련은 새로웠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자유롭게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시험 스트레스나 과제로 지친 친구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운동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체육관이 이제는 매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요. 태권도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지난 학기에는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때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한국 친구들이 들려준 태권도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보면서 저도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동아리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브라운 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수련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들도 자기 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태권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마음 챙김이나 철학 수업에서 배운 동양 사상들. 이런 걸 친구들과 나누면서 태권도가 가진 깊이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주말이면 여전히 관장님의 도장을 찾아가요.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태권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태권도장을 찾게 되고 기쁠 때도 태권도장에서 그 기쁨을 나누게 돼요. 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태권도는 삶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꿔준 선물이 됐어요. 이제는 이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제 꿈이 됐답니다. 제가 태권도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만 자라온 제가 이렇게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예일 캠퍼스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룸메이트 사라는 처음에 왜 하필 태권도야? 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수련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장에서 배운 예절이 제 일상생활도 바꿔놓았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인사하는 방식부터 식당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하는 태도까지요. 친구들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됐냐고 농담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자랑스러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열린 학교 축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태권도 동아리가 공연을 준비했는데 관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지도해 주셨어요. 미국 학생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품새를 선보였을 때 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제 진짜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하고 감동하셨다고 해요. 제 동생 마이클도 요즘 태권도에 완전히 빠졌어요. 처음에는 쟁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놀렸는데 이제는 매일 저한테 태권도 동작을 물어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의 변화가 제일 놀라워요. 스탠포드 교수인 엄마는 처음에 태권도를 그저 동양의 이상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최근에는 대학에서 동양의 교육 철학과 현대 교육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시작하셨어요.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평범하게 법대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태권도의 철학을 미국 교육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관장님께서는 내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싶어요. 이제 제게 태권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됐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됐어요. 때로는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농담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더 나은 미국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